처음엔 그저 막으러 갔던 겁니다. 당연히 말려야 할 일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너무 멀고 너무 낯선 나라, 거기서 내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도시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도, 거리도, 공기조차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분명 처음엔 반대하러 간 여정이었는데 돌아올 때쯤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고 이곳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유럽 기업들의 국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위험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정확성과 신속함이 생명인 이 일에서 저는 꽤 인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는 단지 일일 뿐이에요.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 여동생 마리 그리고 저 3명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이던 해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시며 우리 자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저는 20살부터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고 마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마리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라다시피 했죠. 결국 마리는 20살이 되던 해 미술을 전공하겠다며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어머니와 상의 끝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가 영상통화로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결혼을 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그리 낭만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스페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어요. 처음엔 영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눈빛으로 통한다며 행복해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작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친구는 명절마다 혼자였고 시댁 사람들은 그녀를 이방인 취급했죠. 아이를 키우는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도 맞지 않았어요. 결국 몇 년 뒤 친구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 2가지 아르바이트를 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는 그저 사랑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도 다르다는 건 단지 다름이 아니라 낯설미고 그 낯설은 결국 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을 너무 생생히 봐왔기에 마리의 결정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마리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너무 이른 결정하는 거야. 현실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민수를 직접 만나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눈으로 보고 느껴봐. 그 며칠 후 제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프라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단순한 누전 사고라고 했어요. 소방서에서 빠르게 출동했고 어머니도 제 시간에 대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폐기능이 약한 편이라서 연기를 잠시 마신 탓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안정을 찾은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도 며칠 쉬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늘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제 눈앞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혼자 위험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챙겨드리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은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거야. 너도 마리를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진 않니?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저는 마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걱정했지만 정말 그녀의 삶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녀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이 마리에 대한 태도까지 되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요. 그녀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멀리서 추측하고 비판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민수도 만나보고 내가 사는 모습도 직접 볼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민수라는 남자, 그리고 마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하며 동시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외로 공항의 냄새였어요. 낯설면서도 청결한 느낌이 강하게 풍겼고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정돈된 안내 표지와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절도 있는 움직임들이 처음으로 제 경계를 허무는 데 충분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모두가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팀원이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서울행 급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보이는 깨끗한 바닥과 창문, 그리고 양복을 단정히 입은 회사원들. 모두가 바쁘게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라하의 대중교통에서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새치기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으로 지친 몸에 낯선 공기와 사람들, 복잡하게 얽힌 안내 표지들까지 모든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는 순조롭게 지나왔지만 정작 시내로 들어와 숙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대형 캐리어를 끌며 계단과 인파를 지나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딱 하는 경쾌하면서도 불길한 소리. 바닥을 보니 캐리어 바퀴 하나가 깨져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그런데 움직이려 하니 다른 한쪽 바퀴도 기울어지며 덜컥거렸고 캐리어는 결국 한쪽으로 확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지나갔고 누군가 짧게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장난 바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겹치면서 속이 울컥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숙소 체크인 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고개를 들자 그는 살짝 숙인 자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표정은 무척 부드러웠어요.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요.
바퀴가 부러졌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네요. 가까운 곳까지만이라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숙소가 근처인가요?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팔과 손목의 캐리어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냐는 제 질문에 그는 경찰서에서 무거운 장비들 옮기느라 이건 가벼운 편이에요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짧은 동행이었지만 그 몇 분이 제겐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느낀 온기였습니다. 지우는 제게 숙소 위치를 확인해주고 근처 골목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서울에 처음 왔냐고 한국어는 조금 하냐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거의 자동 반사처럼 네, 동생 보러 왔어요. 여기서 유학 중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착한 숙소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내려놓고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머무는 동안 불편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밤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마리를 만났습니다.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리는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고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에서 저는 마리가 정말 어른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마신 커피는 고소했고 카페 내부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마리는 민수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마리의 선택이 감정적인 충동은 아닐까? 민수라는 남자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 단순한 환상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범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마리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챙겼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이제는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곧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다소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말끝마다 예의를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그런 모습조차 계산된 이미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여동생을 지키겠다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만큼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무례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마리를 향했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무심코 한국의 음식 문화나 예절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조용히 설명해주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봐 배려하는 모습이 습관처럼 배어 있었어요. 식사 도중 젓가락을 잘 못 쓰는 제 모습을 보고 마리가 웃으며 도와주려 하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휴지와 물컵을 챙겨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거창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결혼을 말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점점 민수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마리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민수와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 중 한 번은 마리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민수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예약을 마치고 약국까지 들러 약까지 챙겨 놓았더군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는 낯선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챙겨야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마리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는 감정적인 젊은이가 아니라 이미 여동생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수의 표정을 보며
그가 단순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마리를 생각하고 지켜주려는 책임감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민수가 마리를 바라볼 때의 시선은 사랑 이상이었습니다. 존중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마리 역시 민수를 대할 때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부럽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산책하던 중 민수가 무심코 마리의 신발끈이 풀린 걸 발견하고 말없이 무릎을 꿇고 묶어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마리를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낯선 도시 속에서 마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 곁에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처음엔 말릴 생각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점점 제 마음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향한 제 시선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신뢰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마리 사이에는 늘 조화로운 공기가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가 다소 예민해진 얼굴로 민수가 요즘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렇습니다. 마리가 친구들과 워크숍 준비로 이틀간 지방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민수가 그것을 듣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슬쩍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장거리 이동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는 그 말이 자신을 제약하려는 것처럼 들려 마음이 상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민수가 마리가 전날 밤 복통을 호소했던 걸 걱정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고 그 지역의 병원 위치까지 미리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준비한 민수의 모습에 마리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알고 보면 모든 시작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오해를 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짜 배려란 이렇게 묵묵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도 작은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서울 시내를 혼자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리와 민수는 약속이 있어 따로 움직였고 저는 홍대 인근의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나오다가 작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고 나와 무심코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 가방 속에 있어야 할 그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국인으로서의 불안감, 카드와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겹쳐지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카페로 달려가고 들렀던 편의점까지 샅샅이 돌아봤지만 흔적은 없었어요.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는 저절로 축 처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그 거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순간 손끝에 낯익은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 평소엔 거의 열어보지 않던 공간에 얇은 종이 하나가 접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전 서울역에서 만난 그 경찰관, 지훈의 명함이었습니다. 당황한 제게 친절하게 캐리어를 들어주며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던 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거나 외국인인 제가 갑자기 연락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로. 안나 씨 맞으시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는 영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도 매끄럽게 인사했고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계신 위치에서 가까운 지구대를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30분도 되지 않아 지훈이 나타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가 카페 근처에서 지갑을 주워서 이미 경찰서에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지갑은 다름 아닌 제 것이었고 내용물도 고스란히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국이죠. 여기선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많아요. 다행히 안나 씨도 그 운을 누리신 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단지 운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훈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그게 이 나라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방인인 저에게조차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온 지갑. 그 안에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배려.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차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무겁지 않은 대화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조금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국제결혼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믿을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상대가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이 흔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갑을 가방 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받은 친절과 신뢰의 상징 같았어요. 지훈과 헤어진 뒤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진정되었지만 그날 하루는 제게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줬어요. 단지 지갑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믿음을 느낀 하루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낯익은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색감의 예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마리와 민수가 함께 준비한 웨딩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방식은 꼭 손을 잡고 앞장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신뢰를 보내주는 것,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를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싶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낯선 여정 속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따뜻한 진실이었습니다. 마리의 결혼식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옥 마당에서 열린 조촐한 예식이었지만 거기에는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그들의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감동이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은 괜찮다가 아니라 이 결혼은 정말 축복받을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서울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갈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느슨해졌어요. 체크아웃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어쩐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손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지훈, 그 조용한 목소리, 신중한 말투, 그리고 처음 만난 날의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도움을 줬고 위로를 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궁금해졌고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훈 씨한테 다시 연락해도 될까? 마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이라면 언니 연락 기다리고 있을걸?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지훈과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제 질문 하나하나에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체코의 문화, 가족, 일, 그리고 삶의 속도에 대해서까지. 저는 말했습니다. 프라하도 예쁜 도시예요. 언젠가 오게 된다면 내가 안내해 줄게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작은 약속을 느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간 뒤에도 지우는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거기엔 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그리고 어떤 날은 그가 순찰 중에 찍은 서울 하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프라하의 풍경을 찍어 보내주며 그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지훈에게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나 씨, 혹시 다음 달쯤 프라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가 나서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심장이 2번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긴장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한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프라하 공항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수줍은 표정이었고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가며 그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서 와요. 여기가 제 도시예요. 지훈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프라하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구시가지 광장에서 체코 전통 빵을 함께 나눠 먹고 까를교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는 낯선 언어에도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고 제 설명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두 나라의 시간대만큼이나 다른 우리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나 씨가 궁금해졌고 지금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짧았지만 저에겐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당신은 제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다가왔을 때 마음을 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문을 열었고 체코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사진과 목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가족을 설득하러 가는 것도 누군가를 평가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길이 제가 원했던 진짜 삶으로 이어져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